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제구 경찰학원의 형사법 담당 김대준입니다. 일단 21년 2차 경찰공무원 시험 보느라 너무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먼저 총평부터 하자면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는데 그게 영어도 어려웠는데 그게 연결되다 보니까 형법, 형소법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 이걸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내년 대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출 분석부터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전히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론이 한 7지문, 학설이 5지문 정도 나왔는데, 이 학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범론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한적 정범 개념, 확장적 쟁범 개념, 그 다음에 이익설 뭐 이런 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셨던 분들도 그 부분 학설은 많이 제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 학설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하면은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학설이 아니어갖고 좀 어렵게 느낀 거지, 학설은 여러분들 항상 학설은 국어 문제다. 국어만 잘하면은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는 저희가 좀 이따가 기출 해설 강의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거는 어렵지가 않았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을 한 거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 마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단은 여전히 판례가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 판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판례를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판례들을 네가 암기를 했느냐 아니면 이해를 해놓고 판례가 적용되는 방법을 이해를 해놓고서 암기를 했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조금 출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례를 공부 많이 했지만 어렵게 느낀 학생들은 판례를 암기식으로 접근해서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지금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그래서 영어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는 중상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요 형법은 난이도가 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권은 70에서 75점 또는 한 마이너스 5점까지, 그래서 65점에서 70점 그 정도까지. 그래서 영어를 고려하면은 65점에서 70점, 영어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형법만 놓고 봤을 때는 70에서 75점 정도, 요 정도면은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 보면은 이론에서 7지문이 나왔어요. 공모 공동정범, 공모관계 이탈.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서는 그냥 판례를 내고 놓고선 판례 결론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 공모 공동정범, 공모관계 이탈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사례의 전목이 되느냐 그거를 물었어요. 그걸 묻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를 단순 암기식으로 접근한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낀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최신 판례가 8지문이 나왔어요. 그 8지문에서 누범, 포괄일죄, 위계관음죄, 명예훼손죄 3지문, 문서죄, 뇌물죄에서 나왔었는데, 사실은 요 차신 판례는 공부를 했었으면 당연히 효력이 있었겠죠. 많이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최신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풀 수 없었지만 나머지는 다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게 나왔어요. 누범도 여러분들 기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누범도 기존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거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최신 판례를 공부 안 하신 학생들은 많이 당황하고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최신 판례를 안 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 기출 지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번도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1번이 왜 당황했느냐? 1번에 1번 판례 있죠. 요거 답이 1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실제 기출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왔지 않았어요. 똑같이 기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보고 되게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1번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요. 봅시다. 우리 법률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은 누가 정해야 되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위임을 해서 장관들이 위임을 받아서 명령 등을 만들 수가 있다.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법률주의죠. 그럼 법률주의에서 법률이 위임할 때는 어떻게 위임해야 된다? 포괄 위임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나머지 것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법은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만 공부했었고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 이거는 따로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 요 판례만 막 공부하고 이거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번이 되게 어렵게 접근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률주의에 대해서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냐? 법률이 구체화시킨다.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으니까 구체화시킨다. 또는 똑같은 법률인데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법률이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으니까 법률을 조금 명령아, 네가 더 전문가니까 그 법률을 구체화시켜. 네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판례가 있고 위배되지 않는 판례를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갖고 판단한다. 구체화시켰냐?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했느냐? 그거에 해당하는 판례가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회계 처리 기준 위임했다. 회계 들어도 머리만 아파. 국회의원들 잘 모르니까 위임할 수 있다.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위임했다.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죠. 누구한테 위임하겠어요? 환경부 장관한테 위임을 한다. 극히 전문적 분야이니까.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그 판례들의 기준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1번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두 번째 줄에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나왔네. 기준, 제공 방법 등에 관한 두 번째 힌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그쵸? 지금 법률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명령에 위임하는데 구체화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 그래서 요게 힌트, 하나 더 힌트,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위임한 것은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활동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많이 봤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3번도 여러분들 항상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암기가 아니에요. 국어 문제예요. 국어. 그래서 허용되는 해석이냐, 국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이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유치해석 금지 원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어려워하냐? 암기로 접근을 해요. 암기로 접근하지 말고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번을 통해서 한번 예를 통해 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3번의 핵심은 경력에 특정 단체가 지지, 후원하는 여부, 요게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력이라는 건 뭐냐?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력. 그럼 경력이라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 후보자의 경험과 이력을 말해요.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까지 경험을 한 것 또는 이력사항, 이게 뭐냐? 경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력. 그러면 특정 단체가 지지, 후원하는지, 특정 단체가 이 후보자를 지지하고 이 후보자를 후원한다. 그럼 이거는 특정 단체가 하는 거지 후보자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이력에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이 후보자를 지지, 후원하는지 여부는 여기에 국어적으로 포함될 수가 없다. 왜? 경력은 누가 하는 거니까 후보자의 경험과 이력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 국어적 문제. 사실 이거는 3번은 국어 문제예요. 국어. 그러면 이거랑 여러분들 연결되는 판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거? 체납 실적.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는 하나 판례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암기력이 극대화돼요. 보세요. 체납 실적. 누가 체납을 했느냐? 누가 세금을 체납했느냐? 후보자가. 그러면 체납 실적이라는 것은 후보자의 뭐가 될 수 있느냐? 이력이 될 수 있죠.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게 뭐예요? 이력. 그래서 후보자의 체납 실적은 뭐에 포함될 수 있다? 후보자의 경력에 포함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유치해석 금지 원칙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판단하자? 유치해석 금지 원칙 국어적으로 판단하자. 그러면 다시 특정 단체가 지지, 후원하는지 여부는 단체가 하는 거지 후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체납 실적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실적. 그럼 이 체납 실적은 후보자의 뭐가 포함된다? 이력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를 같이 하면은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암기력도 상승. 맞죠? 근데 따로 공부하면 이것도 헷갈리고 이것도 헷갈리고. 그죠? 그래서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국어적으로 봅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1번은. 그 다음에 2번 동시범. 여러분들 동시범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에 조금 많이 학생들이 낚였어요. 동시범도. 그래서 동시범에 잠깐만 보면은 공부하는 방향을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범이란 뭐냐? A랑 B가 공모를 하지 않았어요. 공모하지 않았다? 동시범이다. 그래서 동시범은 여러분들 공동정범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모하지 않고 C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빵 싸고 B도 총을 빵 쐈다. 그런데 A는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이 총알이 맞았고 이 총알은 빗나갔다. 그럼 보세요. 얘네들은 공모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을 해서 범죄 저질렀다.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동시범이라고 한다. 공모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 동시범. 그럼 동시범에서 첫 번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증명이 된 경우는 보세요. 얘네들은 범죄를 같이 하는 거야, 개별적 따로 하는 거야. 공모하지 않았으니까 따로 하는 거. 따로 하니까 인과관계도 어떻게 판단하냐? 따로따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판단해 봤더니만 얘 총알은 맞았네. 그럼 얘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 있으니까 A는 살인 기수. 얘는 빗나갔네. 그럼 빗나갔으니까 이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얘는 미수. 그래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은 기수가 되는 거고 인과관계가 부정이 된 사람은 미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시범은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동시범은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개별했으니까 어떻게 판단한다? 개별적 판단이다.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개별적 판단.
그럼 개별적 판단에 따르면 인강이 인정됐으니까 기수, 부정됐으니까 미수가 되는 거.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총 빵빵 발사했는데 C가 한 발만 맞은 거예요. 한 발만. 한 발은 빗나간 거예요. 근데 이 한 발이 얘 총인지 모르는 거야. 누구 총알이 맞는지 아무리 확인해도 과학적 방법을 들이대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즉 인과관계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그럼 이때 원칙은 보세요. 지금 A 총에 맞아서 얘가 죽었다. 즉 인과관계 입증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 총알이 맞아서 얘가 죽었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증을 못했죠. 검사가. 그렇죠?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분명한 경우예요. 그럼 이때는 검사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망에 대해서 C 사망에 대해서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총알을 발사하겠는데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범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인과관계 누가 증명해야 되는데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검사 입증 못했으니까 누구 잘못? 검사 잘못. 그러면 A나 B는 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미수가 된다. 그렇죠? 요게 원칙이니까 어디에 규정돼 있다? 제 19조에 규정이 돼 있다. 원칙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똑같이 A랑 B랑 공모하지 않고 C를 구타를 했다. 구타를 했다. 그래서 C가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아요. 얘 구타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얘 구타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럼 보세요. 공모하지 않았다. 동시범. 그럼 동시범인데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 상해가 얘 때문인지 모른다. 증명되지 않은 경우죠. 그럼 원칙은 뭐예요? 미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해죄, 구타에서 상해를 입혔다. 이거는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막 때렸어. A도 C를 막 때리고 B도 C를 막 때렸어. 그런데 얘가 상해 입었는지 얘에 의해서 상해가 입었는지 얘에 의해서 상해 입었는지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검사 입장에서는. 요 살인죄를 보세요. 살인죄는 총알 한 발 맞았다. 그럼 그 총알이 얘 총알인지 확인만 하면은 인과관계 입증하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상해죄는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형법이 얘네를 뭐처럼 취급하냐? 공동 정범처럼 취급해서 얘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때문에 지금 얘도 구타하고 얘도 구타했죠. 근데 이 상해가 얘 때문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얘네 때문에 발생한 거 맞죠? 그럼 이때 A도 뭐가 되고 기수가 되고 B도 기수가 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동시범의 특례라고 하는 거. 그럼 결국 동시범의 특례는 왜 나왔느냐? 검사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입증 책임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시범의 특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지만 동시범이지만 뭐처럼 취급하겠다? 입증 책임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동 정범처럼 취급하겠다. 이게 동시범의 특례. 그래서 예외. 둘 다 기수가 된다. 몇 조에 의해서? 263조에 의해서. 그래서 263조는 뭐처럼 취급하겠다? 동시범이지만 공동 정범처럼 취급하겠다. 그러면 공동 정범처럼 취급하니까 얘네들 때문에 상해가 발생한지만 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구타했고 그럼 얘네 때문에 상해가 발생한 거 맞네. 그럼 이때는 A도 기수, B도 기수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뭐냐? 입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 4가지 범죄.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상해죄, 두 번째 상해치사죄, 세 번째 폭행치상죄, 네 번째 폭행치사죄. 요 네 가지 범죄는 검사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 책임을 전환해 준 거예요. 그래서 263조가 적용되는 범죄는 요 네 가지 범죄만. 그럼 나머지 범죄는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제19조. 그래서 원칙대로 미수로 빼는 게 나머지 범죄. 됐어요? 그럼 볼게요. 갑은 상해 의사로, 을은 폭행 의사로. 상호 의사 연락 없이, 그쵸, 의사 연락 없으니까 공동전범 안 되고 동시범이 된다.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A를 때렸고 A의 상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상해의 결과가 갑의 행위인 것이 을의 행위인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즉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맞죠? 그럼 이때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맞네요. 19조가 아닌 263조가 적용된다. 왜? 갑은 상해의사, 을은 폭행의사. 기본 범죄가 지금 폭행이나 상해예요. 맞지? 그러면 얘네는 263조로 가는 거. 그런데 만약에 얘가 살인의 의사다. 그럼 이때는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 원칙으로 들어가서 뭘로 가는 거다? 제19조가 적용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263조가 적용된다. 5가 되는 거고. 그럼 2번은 A의 상해가 갑행위가 아닌 을의 폭행으로 인한 발생한 것을 밝혀졌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다는 거. 증명이 됐다는 거. 그럼 증명이 됐으니까 인정된 사람은 기수가 되고 부정된 사람은 미수가 되는 거. 그래서 갑은 인과관계가 부정이 됐으니까 상해 미수죄로 처벌한다. 됐죠? 3번 봅시다. 만약 을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럼 이때는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요. 우리 263조는 언제 나오는 거냐?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을 때. 즉 A나 B가 가해 행위한 것은 100% 맞아요. A도 구타를 했고 B도 구타를 했어요. 가해 행위한 것은 100% 맞지만 누구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를 때, 즉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때 나오는 거지. 얘가 구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럼 이때는 A는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A는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그래서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돼서는 때린 건 100%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뭐를 모를 때? 인과관계를 모를 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26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폭행했다는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 됐고, 만약 A에게 갑과 을의 행위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갑은 상해의사로 죽였으니까 상해치사, 을은 폭행치사. 어디 들어있어요? 상해치사, 폭행치사. 그러니까 뭐가 적용될 수 있다? 263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동시범이 왜 나왔는지. 동시범은 개별적이니까 인과관계 증명된 사람은 기수, 부정된 사람은 미수. 개별적이니까 인과관계 증명 안 됐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검사 잘못이니까 원칙은 미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인과관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범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검사의 입증 책임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외가 적용된다. 그게 뭐다? 263조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소법이랑 연결되는 논점이 뭐죠? 263조. 이거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 행위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행위자가 무죄 또는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내가 때린 것 때문에 얘가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행위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형소법까지 연결되는 논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5번. 요 5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우리 기출 해설 강의 때 첫 번째 문제로 잘 해설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꼭 보시면은 이 5번 문제가 어렵지 않다. 이제 학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여러분들 이제 두려움을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번 문제 꼭 기출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단순히 판례를 암기해서는 공부할 수 없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판례 변형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 법리를 알고 있느냐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형사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형사법으로 바뀌면은 아무래도 지금 과목이 이제 세 과목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도.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가지고 판례에 대한 법리를 알면서 판례를 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판례 법리를 내가 체득화해서 그거를 어떤 병영 형태가 되든 이거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할 것은 조금 예측이 돼요. 과목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단순 암기시로 접근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 특히 형법도 그렇고 형사법도 그렇지만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판례들을 절대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총평 들으신 분들은 두 가지만 가져가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 형사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유추 해석은 어떻게 하자? 국어적으로 하자. 그러면 국어적으로 안 되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그것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추 해석은 국어적으로. 그 다음에 학설, 겁먹지 말자. 어떻게 하자? 학설도 학설 이름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설도 겁먹지 말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총평에 듣는 거에 많은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학설 부분에 대한 문제 출제도 가능성이 상승이 됐다. 겁먹지 말자. 학설은 학설 이름에 답이 다 들어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기존 조문 판례 위주의 문제에서 그냥 판례를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걸 조금씩 변형을 해요. 그럼 조금씩 변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판례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상세한 해설 내용은 우리 기출 해설 특강에서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좀 더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기출 해설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